오늘은 이 채권 마지막에 남았던 이 슬라이드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스탁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실은 스탁이 굉장히 좋은 스탁을 픽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기대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슬라이드에서는 스팟 레이트의 트리를 가지고 채권을 밸류에이션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시점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트, 그죠? 네. 여기서 또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트, 업스테이트, 다운스테이트. 근데 업에서 다운이나 다운에서 업 이 경우는 공통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기간 이제 이 현 시점이면 이게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죠, 그죠? 3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 밸류 그다음에 쿠폰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업스테이트일 때 0.5의 확률, 0.5의 확률로 가는 거죠. 디스카운트 백을 시키면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쿠폰은 이 기간에 5.25를 동일하게 주겠죠. 그다음에 요 가격은 요렇게 계산한 거고요. 물론 이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숏 레이트에 적용하는 이 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백워드로 캘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이 경우를 우리가 스팟 레이트를 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숫자들 이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또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쿠폰이 나오는 걸 다시 또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옵션이 없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어떤 바운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과 2에 콜업을 하다. 이런 채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물론 3년 만기가 되면 이거를 주는 거니까요. 이거를 주는 거니까 그때는 뭐 콜 옵션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비트윈에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면 보통 이제 콜을 할 때는 페이스 밸류로 콜을 하니까요.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만약에 100보다 크면 나는 경제적으로 그때 그냥 갚아버릴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100으로 두는 거예요. 이때 옵션을 행사한다 그런 뜻이고요. 다시 또 얘를 이렇게 했을 때 100보다 크게 되면 이제 100으로 트렁케이트 시키고요.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 없을 때는 102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이 옵션이 생기면 101.5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이다.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것이 이 내용이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셀에 아까 100이라는 숫자가 써있던 셀은 뭐였었냐면 0.5의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죠. 페이스 밸류들은 가격과 얘는 이제 쿠폰인데요. 걔를 적절한 것으로 디스카운트를 했을 때 그게 값이 100보다 작으면 하는 게 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if하고 하고요. 이것이면 그냥 그대로 쓰고요. 100보다 작으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100으로 트렁케이트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스테이트먼트는 3개가 들어간다. 하나는 조건일 때의 값. 그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의 값. 그죠? 네. 그래서 셀을 보면 100으로 트렁케이트 된 데를 보면 저 위에 있는 그 식들이 아까 봤던 그런 익스프레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옵션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값을 옵션이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값이니까요. 옵션 adjusted value가 되는 거고, OAV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옵션 adjusted spread가 생기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옵션이 있는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4가 나왔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1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하고 다른 값의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값이 뭐냐면 스프레드가 되겠죠. 그죠?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셀에서 디스카운트 시켜 계산을 막 할 때 이렇게 칸스턴트 스프레드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칸스턴트 스프레드를. 다 동일하게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전에 우리가 스프레드 개념을 설명할 때 거기에 뭐 zero volatility spread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좀 더 쉽게 이렇게 그 트리를 만들 수가 있으면 그 스프레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얘를 놓고요. 얘를 놓고 얘가 개스 값입니다. 얘가 개스 값. 그래서 요 텍스트 이름을 제가 저 왼쪽 코너에 보면 OAS라고 썼죠. 그죠? OAS.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할 때 밑에 분모에 디스카운트 팩터로 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하고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넣어서 계산한 이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에서 관찰하는 어떤 값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그 값이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0.23%의 스프레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 이 스프레드는 옵션의 밸류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스프레드가 분모의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작동을 하니까 그게 스프레드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옵션의 밸류가 크면 클수록 뭐 옵션 어제 스프레드가 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스프레드 듀레이션을 보는 건데, 스프레드 듀레이션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스프레드 듀레이션은 프라이스 센시티비티를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변했을 때, 그래서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변했을 때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change in spread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듀레이션이, 스프레드 듀레이션이 계산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스프레드 듀레이션 계산했을 때 0.2312였거든요. 그거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업을 시키면 이제 0.33이 되겠고요. 10 베이스 포인트 낮추면 0.13 얼마가 되겠죠. 지금 0.23이 지금 전에 계산한 거였으니까요. 그거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마이너스 플러스로 했을 때 가격이 계산되면 아까 그 포뮬라에 넣어서 듀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스프레드 듀레이션은 1.8이 나왔다는 거죠. 아까 3년짜리였었죠. 그죠? 3년짜리였는데 그 듀레이션이 1.83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채권들이 쭉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듀레이션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듀레이션이나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이 적혀 있을 거예요. 컨벡시티는 보통 안 씁니다. 컨벡시티는
실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떤 통계량을 만들 때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10년짜리인데 듀레이션이 한 3년 나왔다. 그러면 이게 헤비하게 그 쿠폰으로 미리미리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짧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정하는 건데 특별히 컬럼에 스프레드 듀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채권은 내가 옵션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BS 같은 데 보면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볼러틸리티가 이를테면 10%라고 그때 그냥 일률적으로 가정을 하고 트리를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1년물, 2년물, 3년물, 4년물 이런 것들의 변동성을 에 대한 다른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넣어서 업다운 인트레스트 레이트 이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이 트리를 구성하는 것도 얘는 커지지만 밑에는 안 커지네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로그 노멀을 가정을 하고 이자율 트리를 이렇게 펼쳐 나갔다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이 BDT는 블랙, 더만, 토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블랙, 더만, 토이 트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실제 프라이싱 할 때는 바이노미얼보다는 이 BDT 트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리가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랙티스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6개월짜리로 6개월마다 이제 쿠폰을 주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과이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캘큘레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의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채권을 여러분도 이제 채권 딜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한 블락으로 사고 파는데요. 보통 한 50억 단위로 판다고 그랬죠, 그죠? 50억 단위. 여러분들이 아마 트레이딩 데스크에 배속이 되면 처음에는 한 500억쯤 줄 거예요. 한번 핸들을 해보라고요. 그럼 뭐 손이 덜덜 떨리겠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실은 반드 이런 것들이 이제 코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행하는 시장이 있죠. 처음 하는 발행 시장을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된 이후에 만기까지 거래되는 것들을 보통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라고 부르죠. 그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은 장내 시장이에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는, 장내에 들어가서, KTB, 코리아 트레저리 반드 옥션이 있으면,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매주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호가를 낼 수가 있어요. 얼마에 사겠다. 예, 할 수 있죠, 그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또, 그래서 옥션이 이제 다 마감이 되고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격 하에서 그 장이 딱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장 열리는 거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열릴 거예요. 30분 정도.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고개 따다닥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미리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사한 버튼만 딱 부르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아직 채권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어떤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데에서는 일단 금요일 날 우리가 이런 옥션을 한다고 딱 옥션을 오픈을 시켜놓고 진행을 시킵니다. 계속. 주말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그걸 딱 이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 열렸다가 딱 닫히고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요. 그러면 그 가격이 형성됐을 때 내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조건이. 그러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그 가격에 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PD들의 프리빌리지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 조성 의미가 있어요. 유찰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코트를 막 내게끔 해서 그런 거래 실적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프라이머리 딜러에서 해체를 시키고 해제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나라는 은행들만 참여해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브로커지 펌, 그 증권사, 그 다음에 외국계도 프라이머리 딜러로 인정을 해주고 참여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채가 한 80조 정도 연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찍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켓을 옮겨서 옆에 있는 이제 스탁 마켓을 보는데요. 보통은 이제 채권 시장이 요새는 좋아요. 요새는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도 취업률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데 증권사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4분기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올해도 뽑을 확률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퀄리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익을 내긴 냈는데 이익이 어디서 나왔느냐? 들고 있는 채권을 팔은 거예요. 요새 금리가 계속 딱딱딱딱 떨어져 주니까 거의 바닥까지 갔잖아요, 그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팔아갖고 차익을 실현을 했어요. 나는 이제 더 내려가기도 어렵고, 팔았으니까 채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저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줄은 거죠. 그거 플러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거래가 좀 어느 정도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수수료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견을 해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실은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뭐 채권이 이제 어려우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그 거래는 하는데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이 이제 채권과 다르게 주식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증권사들이 보통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목표 주가가 뭐 1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11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캐스트가 맞다고 하면 바로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SDS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재용 부사장인지 부회장인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다 까먹는 수준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 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데피니션을 보면 이제 다음 기에 수익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다음 기의 프라이스고요. 다음 기의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여기 보면 이제 simple net return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simple return인데 net return이니까 원금을 뺀 거예요. 프린시플을. 그래서 1 더하기 RT 플러스 1은 보통 우리가 이제 gross return, simple gross return이라고 부르고 1을 뺀 것을 이제 net retur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얘잖아요. 그죠?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얘를 알아야 되고요. 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할인율을 알아야 되네요. 근데 이게 다 어려운 거죠, 지금.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뮬라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expectation만 오퍼레이트를 시키면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pt 플러스 1은 뭘까? 그러면 얘를 하나 플러스 1로 만들면 되겠네. 그죠? 기세값 씌우면 되겠죠. 그 다음 pt 플러스 2는 그럼 뭘까?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하는, 이 expected return에 해당되는 얘가 상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처음에 n기간은 그래서, 이 포뮬라를 계속 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디비던드 텀만 나오고요. 나머지에서 이제 n 시점에서의 프라이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모형, DCF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모형들인데요. 우리가 미래의 디비던드 스트림을 알고 특정 시점에서의 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얘를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정의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써가지고 걔를 다시 이렇게 써서 어떻게 가더라도 실은 아직까지 해결된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보면 이제 고든 그로스 모델 그래갖고 아마 50년대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n이라는 기간을 멀리 미래로 보내버리면 이제 얘가 0보다 크니까 이제 얘가 0에 어프로치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날아갈 거라는 게 진짜 텀이 0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미래의 디스카운트, 디비던드 스트림을 현가화한 것이다. 이제 이게 프레젠트 밸류 모델 또는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모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기회 디비던드가 뭐가 될 것인가? 현재 시점 거에서 예를 들어서 growth rate, constant growth rate로 증가한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디비던드가 constant rate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모델이 고든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든 모델은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얘는 현재 시점의 디비던드에다가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였고 R-G의 형태로 위에 있는 포뮬라가 컬랩스 된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뭐 기대 수익이 10%고 디비던드가 뭐 5%로 성장할 거로 생각하면 루스하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모형을 실제로 어떻게 오퍼레이트 하는가를 봤더니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더 나아진 건지 안 나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요 포뮬라 한번 봤었죠. 그죠? N 피리어드까지는 디비던드를 디스카운트 백 한 거고 그 이후에 어떤 N 시점에서의 가격을 디스카운트 시킨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PT가 결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호라이즌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얘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그래서 얘의 성장률이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레이트다. 그러니까 G1이라는 율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n,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얘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t 플러스 n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값으로. 그러니까,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가 만약에 평균이 이거고요. 전체적인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로 생각돼요, 얘가. 그러면 좀 더 높은 값을 G1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장기적인 평균 값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오토리그레시브 모형에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이제 기준선이 있으면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보다 위에 있으면 기준선보다 이렇게 갈 거로 예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 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잘 모르니까 먼 미래에는 그 평균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디비던드의 그로스 레이트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적어봐라. 각자 다른 값을. 그 다음에 5년 이후부터는 그냥 과거 히스토리컬한 에버리지를 넣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긴 있지만 결국은 이 포뮬라를 할 때 실은 너무 많은 어썸션이 들어가는 거죠. 너무 많은 어썸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값이 실은 원칙적으로는 다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디비던드를 예측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죠? N 시점에서 프라이스에 대해서 만약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얘를 잘 모르면, 이렇게 다시 쓰면 이렇게 캔슬 되니까요. 그죠? 캔슬 되니까 같은 건데, 어쨌든 이 항등식으로 보니까 얘는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PE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고요.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고 얘는 그냥 어닝스잖아요. 보통 이익에 관해서 그러니까 디비던드는 잘 히스토리컬하게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어닝스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캐패시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모델을 이런 관점에서 트위스트를 좀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계산하는 게 관건인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디비던드 레이쇼 모델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젠트 밸류 모델 중에 하나고요. 현가를 계산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출발점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연속 복리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낮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외국은 성향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할 포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턴을 얘를 포함한 including dividend로 계산을 이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얘가 로그 안에 어떤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쟤를 오퍼레이트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걔를 일종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사를 시켜서 얘를 만들고요.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게 이제 P거든요. P. 그래서 얘를 어렵게, 여기 보면 이제 캠블, 로, 맥킨리, 뭐 이런 분들이 한 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현재 주가인데요. 이거 로그를 취한 주가고요. 익스포넨시에이트 시키면 원래 값이 나오겠어요. expected value인데 거기에 adjustment 팩터가 하나 있고요. 미래의 로그 디비던드에 디스카운트된 포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게 expected return, 디스카운트 레이시고요. 앞에서 본 그 R이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얘는 이제 디비던드고요. 로를 취한 디비던드고 얘는 이자가 기대 수익률이 되겠는데 보면 미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현재 프라이스가 높아질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배당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 당연히 현재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스탁의 미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현재 스탁 프라이스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왜 경기하고 같이 가느냐, 또 반대로 가느냐, 뭐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기대 수익이 좋아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expectation이 미래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 현재에 비해서 기대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지금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대수익이 높아질 것만 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반대인 것 같거든요. 그죠?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기대수익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 현재 스탁 프라이스가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기대수익이 올라가야 되네.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현재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메커니즘. 기대수익이 올라가면 얘가 지금 떨어지게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벨리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캠블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이제 과거 데이터가 있고요. 과거에 어떤 이자율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얘를 벡터 오토 리그레션의 형태로 모형을 포뮬레이트를 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은 미래 예측치라는 것이 현재 시점 조건부로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런 그 뭐 캠블이나 쉴러 이런 분들의 페이퍼를 초기 버전 1988년 이 근처의 페이퍼를 보면 어떻게든 요 익스펙테이션 요 안에 있는 것을 계량 모델 즉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사용을 해서 계산하게끔 하는 것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S&P 500를 놓고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얘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이 포뮬라를 통해서 계산하는 값을 P 스타라고 놓고 그 P 스타를 쭉 플라팅을 해봤더니 P 스타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올라가고 실제 가격은 이렇게 돼서 마치 스탁이 그러니까 바이로 셀 하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 키 포뮬라가 지금 이겁니다. 저는 안 믿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로 셀 하이가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테스트업을 한 거예요. 얘가 과거에 수익률이 계속 나빠지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이를테면 누적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얘가 좋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 리버설이 일어나잖아요. 리버설이 일어나니까 향후에는 그 반대로 움직이겠다. 일종의 이제 모멘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치 수익률을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또 다음 달에 한 달 버리고 한 달 추가해서 또 에버리지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쭉 에버리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 시점에서 이를테면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이 시점 데이터를 요거로 회귀 분석하고요. 이 시점 거를 그 전 거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그렇게 쌓아서 하면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 내가 이제 이 데이터가 있다면 그 시기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갈지를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회사도 생겼었다고 해요. 한 15년, 20년 전에. 근데 그 회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태티스컬하게 지나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일루전인지 그러니까 얘가 거의 랜덤으로 움직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피크들이 있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실제로는 피크라는 것이 있는 개념이냐, 트로프라는 게 있는 개념이냐, 이거를 있다고 보는 사람과 그게 정말 랜덤이고 미래에는 전혀 개런티가 안 되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할 건지, 이제 하여튼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식을 이 캠퍼하고 슐러가 이게 디비던드고 이게 프라이스면은요, 이제 얘 로그를 취한 게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D-P죠. 디비던드 프라이스 레이쇼의 로그를 취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식을. 그래서 머니퓰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얘는 이제 체인지니까 디비던드는 보통 우리가 불안정 시계열로 생각을 하는데, 체인지, 즉 그로스 레이트는 로그를 취한 체인지니까 그로스 레이트는 안정적이라고 보겠죠. 그죠? 만약에 expect return을 계산한 이 R도 안정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가 어떤 상수 더하기 어떤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적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디비던드 프라이스 레이쇼가 공적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실은 움직이는데 계수 2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실제로 T 시점에서 얘는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얘 미래 얘들만 이제 하면 되는데,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앞에 모델에서는 실제로 D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불안정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제 요 관점에서 쓰겠죠. 요 관점에서. 그러려고 그러면 얘는 안정적이고 얘는 안정적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보통 우리가 불안정 시계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안정적인 계열이냐 불안정 시계열이냐,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데이터로 보면 불안정 시계열이고요. 근데 이런 이론을 전개하려고 보면 이자율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먼 미래에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자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볼 때는 불안정처럼 보이는데, 더 큰 호라이즌에서 보면 이게 안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자율 데이터는 차분을 하든가 원계열을 가지고 하든가 이런 분석들을 할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희한한 데이터가 이자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계산해서 얘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불안정 시계열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디투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자율을 현재 이자율이 있으면 현재 이자율 전에 뭐 과거에 뭐 36개월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현재 거하고 비율을 취하든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에 이 36개월짜리 그거 대비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안정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쓰고 해서 이제 얘를 찾아냈는데, 근데 실제로 글쎄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전에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그런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리딩 뷰는 아닌데, 어쨌든 주식에서 일부 중요한 포션은 예측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인더스트리에서 실은 팩트로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거죠. 미스로.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주식 쪽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보면 주가 계산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간단한 스킴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PE 레이쇼,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뭐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주가죠. PE 레이쇼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PE 레이쇼는 뭐예요? 얘가 수익을 이만큼 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삼성전자의 PE 레이쇼를 계산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이 earnings의 change, 로그 어닝을 취해서 여기 로그 어닝이네, 그죠? 그거의 change니까 당기순이익의 성장률이 되는 거고요. 디비던드의 성장률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얘의 변동성이네요. 표준편차. 삼성전자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또 현대차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여러 개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크로스 섹션으로 회귀 분석을 딱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을.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이 추정이 되겠죠. 여기에 뭐 다른 변수들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특정 시점에서 이제 이번 분기에 이 값에 삼성전자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피티드 밸류가 나오겠죠. 그죠? 피티드 밸류. 그러면 실제 이 값하고 피티드 밸류를 보는 거예요. 차이를. 그러면 어떤 때는 얘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실제 PE 레이쇼가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피티드 된 밸류보다, 즉 마켓 에버리지보다 낮은 게 좋은 스탁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게 좋은 스탁일까요? 실제보다 낮은 게 내가 사고 싶은 거죠? 그죠? 낮은 게 뭐예요? 이거당 얘가 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피티드 된 밸류보다 얘가 실제가 낮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자 권유를 받을 때 저퍼주라는 게, 저라는 이야기는 어떤 벤치마크보다 낮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퍼가 낮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 언더밸류 돼 있다 하는 게 이제 이런 크로스 섹셔널한 리그레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그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아마 언제죠? 1926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1926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근데 미국의 S&P 500의 데이터는 1890년대까지 있을 거예요. 미국의 그 철도 회사. 처음에는 이제 500개 회사가 안 됐겠죠. 뭐 두세 개,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때부터 있었던 주식이라는 게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주식을 평가하는 모델이 하나도 없다. 그게 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그게 프레젠트 밸류 모델 또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 결국 그건데 그 이밸류 하는 방법이라는 게 실은 하찮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예일 대학에 있던 분들은 박씨, 뭐 최엔, 동, 아마 이 양반이 지도교수인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인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밸류에이션 모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이거 아주 테크니컬한 거라 그냥 말만 해주면요. 이 주식이라는 게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데요. 미래의 이 S라는 펑션의 스트림을 디스카운트 백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뭐냐? 정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미래의 이자율 스트림도 있고요. 미래 이자율 스트림도 있고, 여기 G라는 어떤 값도 있고, X라는 값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거의 함수인 것을 일단 디스카운트 백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X라는 것은 뭐냐면, X라는 것은 earnings per share, earning 나누기 price거든요.
주당 어닝이죠, 그죠? 넘버 오브 쉐어에서 한 거니까, 나눠진 거니까. 을 어떤 일정한 비율로, 보정을 해준 것이다. earnings per share가 X고요. 근데 그 X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언 모션, 그런 연속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대하기를 우리 이거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연속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EPS라는 게, 조정한 EPS가. 이 그로스 레이트라는 것도 또 어떤 확률 과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그로스 레이트는 어떤 평균을 주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또 과정이다.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X하고 G 텀, 그 다음에 R이 나와야죠. 예. 여기 보면 순간 이자율, instantaneous interest rate. 제가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계산할 때 계산한 건데, 걔가 뭐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과정, 예를 들어서 OU 프로세스, 온스타인 울렌백 프로세스라고 해서요. 바스추액이 있었던 이제 그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푸는 방법은 우리가 그 바스추액 모형을 계산했을 때 그 아이디어하고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상품과 채권이라는 상품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주식은 늘 주식인데 채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가면서 자꾸 다른 상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위험 속성이 자꾸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특성 빼놓고는 어쨌든 영속적으로 그 earnings를 제너레이트 한다, 또는 디비던드를 제너레이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이렇게 포뮬레이트를 해서 실제로 VT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S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돼야 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VT를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정한 뭐 X에 대한 프로세스, G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파라미터의 함수로 계산이 된다. 그게 바스추액 프라이싱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럭키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되는 이유가 이 VT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스탁의 가격이 지금 현재 관측이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 스탁이 지금 지난부터 시작해서 지금 캡 디시전까지 관측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가격하고 얘는 아까 그 이론 모형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VT는 하고 식이 주어지니까 집어넣고, 그래서 이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의 주가 관측됐던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이론 모형 집어넣고 추정을 해서 얘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얘의 피티드 밸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피트된 밸류보다 현재 지금 얘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따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기가 좀 힘든 게요. earnings price ratio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 IBS 인터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가 전 세계의 주요 주식들의 저런 EPS 예측치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이제 그 값을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의 많은 부분이 중요한 파트가 일단 들어가고 몇 가지는 가정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IBS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데는 아마 이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IBS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앞에 봤던 그 세 명의 오서가 밸류 엔진이라는 회사를 아마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야후 검색해보면
밸류 엔진 그런 데서 이렇게 쭉 뭐가 올라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얼마여야 되느냐, 이걸 풀었을 때. 그래서 딱 하면, 이거는 members only. subscribe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커머셜라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걸 물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제 얘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fitted value하고 얘를 조율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C 코딩으로 C++ 코딩으로 쭉 해갖고 하는 게 그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이게 실은 가장 그러니까 theory에 입각한 밸류에이션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임플리멘테이션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가 실제 그렇게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얼마가 돼야 적절한지 이거를 실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 마켓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이게 스탁 어널리시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든 아니면 여기 본 것처럼 그 어떤 이론 모형에 근거를 한 것을 하든 그 earnings forecast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디비던드보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earnings를 가지고 forecast를 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스크린은 야후 같은 데를 봐도 earnings가 뭐 this quarter, 뭐 next quarter, 뭐 one yea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컨센서스라는 것은 극단적인 뷰를 띄고 나머지 평균이 뭐냐.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를테면 이번 쿼터를 예측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쿼터에 이번 쿼터를 예측했을 때 하고 이게 달라졌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earnings 쫙이 왔느니 뭐 서프라이즈가 왔느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arnings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던 그 저퍼주를 찾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엑서사이즈가 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공에 비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이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특정 회사에 베타가 있을 때 이제 얘가 0이 안 되면 걔는 이제 어떤 추가적인 그 기대 수익이 있는 즉 알파 스탁이다, 좋은 스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CAPM류의 모델은 싱글 팩터 모델이고요. 미싱 팩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알파가 파지티브인 것을 찾는 게 실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을 거고 알파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걔가 거기 서 있으면 좋은데 내가 살려는 순간 계산하는 순간 마켓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파 값이 변해버리니까 과연 그것을 캐피탈라이즈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건 또 다른 퀘스천이라는 거죠. 저퍼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의 저퍼라고 딱 나오는 순간 실은 파이낸스에서는 어썸션이 인포메이션은 SNS를 타고 팍 나간다는 거거든요.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theoretical한 밸류가 여기 있고 실제 얘가 지금 저퍼라서 얘를 살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지 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증권학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증권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증권사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하긴 하는데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은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자기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율을 형성을 할 때 이런 크거나 작거나 같은 이런 APT 타입의 어떤 팩터 모델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팩터 모형을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자율을 이제 드디어 이제 올릴 것 같다 하는 비유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특정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모든 그 리스크 팩터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팩터 1, 3, 5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팩터들이 지금 페이버럴하게 돌았을 때, 그럼 나는 계산을 해보고 뭐 산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하는 스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이뷰스 뭐 이런 걸 하지만 좀 더 데이터베이스가 좀 커지고 막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세스 같은 거, 제 조카도 러셀 인베스트먼트라고 시애틀에 있는 거기에서 이 에로케이션 하고 하는 이제 매크로 쪽에 그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를 하는데요. 거기도 세스로 코딩을 해서 돌리고 먼틀리에 조정할 거, 위클리에 조정할 거, 쿼터에 조정할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유가 시나리오가 딱 나왔을 때 기대 수익이 제일 좋게 영향을 받을 친구 탑 10 쭉 리스트가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회사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추리고 해갖고 이제 몇 개를 픽을 해서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점에다가 이런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을 보고 더 채권에만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수익률 바닥을 찍지 말고 더 주식을 사라.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굉장히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그쪽 시스템들을 봤을 때는 한 100종목 정도, 코스피 전체 중에서 줄여서 코스피 200을 칠 수 있죠. 그 200종목, 뭐, 똘똘한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 S&P 500처럼, 거기도 이제, 그, 코스피 200 해서, 그로 지수 선물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100개 정도 그 중에. 200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또 사이즈도 작고, 뭐, 거래, 유동성이 많지 않고, 이런 것도 다 버리고, 한 100개 종목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숫자들인데, 저 숫자에 근거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패시브하게 운영한다, 액티브하게 운영한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한 비율을 형성을 해서 액티브하게 한다. 물론 이제 수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패시브하게 가려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다 살 수가 없으니까 ETF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우리 경영대에 있는 재무하는 교수들도 전에는 이제 주식을 픽을 이렇게 해서 묻어놨다가 어느 날 이제 초췌해가지고 오면 이제 날린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기분 좋은 술 한잔 사고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ETF 저쪽에서 운영해 주는데 따라가는 게 그쪽에 생각하기에 뭐 우리는 이걸 추종하는 것이다. 그걸 사는 게 제일 정답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합성된 걸 사는 거죠. 종목 몇 개를 실렉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진 합성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 조금 인트로덕션을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expect retur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인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 금융 IT 같이 쓴 우리 박사과정 이번 졸업반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한 거고요. 이분은 한국 벤처투자라는 회사가 그 중기청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벤처 같은데 투자할 수 있게끔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투자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 회사 KBIC라는 회사에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투자를 하려고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오, 뭐 어디 회사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투자한 것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리미티드 파트너고요. 얘는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너럴 파트너, LP, GP 이제 이렇게 이제 용어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화면이 굉장히 왜 이렇게 흐리죠? 보면 전통적으로 지금 에쿼티가 이제 주식이죠, 그죠? 예, 에쿼티가 주식이고 픽스드 인컴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셋은 이거였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서 캐시 홀딩도 많다고 그랬죠, 그죠? 캐시.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이제 얼터너티브 에셋이라는 거고요. 이 얼터너티브 에셋은 이게 대체 투자 자산이죠, 그죠? 어디에 주로 대체 투자를 하냐면 뭐 샹하이의 뭐 푸동 지구에 어떤 랜드마크 빌딩을 샀다. 지난달인가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의 FRB 빌딩을 샀다. 그래서 FRB 빌딩을 사고요. 미국 연방은행이 거기에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폼 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리얼 에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가서 또 겨울에 할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략이 우리는 퀄리티 있는 것만 산다. 퀄리티 있는 거를 웬만하면 제값 주더라도 사는데 좀 값이 좀 덜하면 더 좋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침체가 되고 막 무너졌다. 그러면 어디부터 무너지냐는 거예요. 안 좋은 데부터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 올라가잖아요. 저게 꽉 찰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시장이 확 얼어붙었다고 하더라도 실은 저게 먼저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가 무너질 것이냐.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퀄리티 있는 것이 늦게 무너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인프라스트럭처. 뭐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많죠. 뭐 항만도 있고 뭐 가스 무슨 시설 뭐 여러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이 프라이빗 에퀴티 얘가 이제 그겁니다. 얘가 해갖고 우리은행 매물 나왔어? 그러면 사모펀드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 매각하자. 그래서 따라락 정리하고 되팔고 론스타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 했었죠. 프라이빗 에퀴티. 그 프라이빗 에퀴티 중에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투자하는 게 벤처 투자죠. 벤처는 요 안에 묻어 있습니다. 바이아웃. 초창기 있는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IPO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상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품, 커머디티니까 뭐
이게 뭐 곡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프레셔스 메탈, 금은, 동, 은 투자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망했죠. 헤지 펀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성에 따라서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있느냐 봤더니, 이제 글로벌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들을 보니까, 전통적으로, 얘가 주식이고요. 얘가 채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캐시고, 맨 위에가 이제 얼터너티브 에셋인데, 보는 것처럼 2010년까지만 데이터가 있는데, 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0%까지 가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채권에서 수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일 대학 같은 데도 뭐 벤처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여기가 2011년인데요. 11년, 12년, 13년 되는데, 숫자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슬라이드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보면, 3년 평균, 요 시점 기준으로 과거부터 3년 평균 수익률이, 저기 보니까, 3-year IRR of about 15%거든요. 15%. IRR은 제가 금방 다시 정의를 할게요. Internal Rate of Return 이라는 건데, YTM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YTM. 수익 스트림이 쭉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돈을 지불하고 수익 스트림이 쭉 있을 때, 얘하고를 같게끔 만드는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같게끔 만드는 할인율, 한 숫자. 걔가 Internal Rate of Return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SOC 투자,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에서 뭐, 구리시까지 저 용마산을 뚫고 길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럼 그 프로젝트의 IRR이 얼마가 될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SOC 펀드에서는. 그래서 15%.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통 요새 10%인데 괜찮은 투자다. 뭐 이렇게 보통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다. 부침은 있죠. 부침은. 여기가 이제 당연히 글로벌 위기 때 이런 거고요. 여기는 아마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벤처 버블, 닷컴 버블 컬랩스 할 때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투자들은 장기 투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클이 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체 투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논문을 최근에 쓸 때 포맷을 갖추려고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승부를 보는 것은 딜리버리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클라이언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벤처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유명한 저널에 이거를 실어주세요. 내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저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줄 거냐는 거예요. 한국은 요만한 나라인데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봐라. 어드밴스 마켓, 그동안 선진 시장에 대해서만 연구가 돼 있었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안 돼 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아까 대체 투자가 아까 글로벌 매선, 커지는 게,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일부는. 그죠? 이게 이머징 마켓에서 봐야 된다. 근데 불행히도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기재민을 하려는,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갖춰진 데가 없다. 그래서 happen to be 한국에. 결국 한국만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널이 바로 노웨이일 것 같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앞에 처음에 타이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머징 마켓이라고 안 그러고 한국 시장 그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자기 스터디에, 자기 컨설팅 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컬 포인트를 맞춰주는, 그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추가적인 작업 없이. 네, 그래서 한 슬라이드만 더 보고, 요 시까지만 갈게요. 요거 다음까지.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벤처 캐피탈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인덱스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채권 총수익 지수가 있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에 관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가 있으려고 하면, 지수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 지수 이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도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이 지금 얼마일까? 가격을 알고 있어요. 어제 얼마였는가? 가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주가 지수 만드는 것처럼 가격가 중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집들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집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집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프리퀀트하게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이드 모델을 써가지고요. 거래가 안 된 주택이 지금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띄엄띄엄 거래되는 가격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론 모델에 의해서 계량 모델을 써서 그 거래가 안 된 집에 얼마인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모으면 이제 어떤 지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벤처 캐피탈 투자는 집보다 더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이 오래됐고요. 뭐 몇십 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거래도 꽤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벤처 캐피탈 인덱스를 실제로 만듭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 지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거로 리턴을 만들어 가지고요. 리턴을 뭐 예를 들어서 시장 팩터,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럼 KPM이죠. 아니면 뭐예요? 뭐 스몰 마이너스 빅, 하이 마이너스 로, 그다음에 모멘텀. 얘는 이제 알고 있죠. 마켓 캡 기준으로 하는 게 스몰 마이너스 빅이다. 북 투 마켓 레이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이 마이너스 로다. 그래서 파마 앤 프렌치가 이거 외에 이거를 동시에 보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분들이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뭐 모멘텀 팩터도 중요하다. 모멘텀 팩터는 difference each month인데 between the simple average of the percent return the 5 up stock 올라간 스탁 있죠. 그룹핑을 해서 올라간 스탁들, 떨어진 스탁들을 5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거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이제 모멘텀 팩터입니다. 그래서 잘하던 놈들이 더 수익을 더 많이 냈느냐? 그럼 이제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뭐 필요하면 뭐 리퀴디티 팩터. 얘는 잘 거래가 안 되니까 리퀴디티가 문제가 있느냐? 뭐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도 원하는 팩터를 넣고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안 보이는 거지, 얘가 없는데 리그레이션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프라이머리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나라에 제가 그 국민연금에 지난달에 가봤는데 제가 여기 스터디에서 사용한 데이터보다 훨씬 작아요, 숫자가. 이 방법과 거의 비슷한 것을 그쪽에 있는 이코노미스트하고 뭐 통계학자,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3명이 매달려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이걸 왜 테스트하죠? 이게 피팅이 돼서 저 파라미터를 다 알면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기대값. 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죠. 얘는 알파예요. 일반적으로 알파는 우리가 없다고 보는 건데
알파가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근데 theory에 의하면 cost of capital이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팩터에 노출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는 프리미엄. 이게 cost of capital이거든요.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에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의 추정이 왼쪽 측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청산을 하게 되면 투자한 걸 나중에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더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벤처 캐피탈 협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나 봐요. 내가 올해 처음으로 투자를 했다. 투자 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올해 이만큼 지출했고 다음부터 이렇게 소득이 나왔다. 토탈 그리고 몇 년 차에 끝났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넘기게 돼 있나 봐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상급 기관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협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렵게 액세스를 해서 그래서 우리 코어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어려운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 이제 그거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를 추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식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여기 있는 T0라고 써 있는 게요. T0라고 써 있는 게 현 시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어떤 영화 제작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 오늘 이제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게 결성이 된 거예요. 그게 T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 끝나겠죠? 어느 시점인가 끝날 거예요, 그게. 뭐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끝날 텐데 그동안에 얘는 우리가 보통 테이크 다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테이크 다운 또는 테이크 다운을 보통 우리가 캐피탈 콜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얘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출하는 거죠? 그럼 나는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굴려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배당 들어오죠?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 끝나는 시점은 요 스몰 tij, dij는 얘가 나간 시점하고 얘가 들어온 시점하고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지금 어디로 요 밑에 있는 1 더하기 RIJ라는 얘로 지금 디스카운트가 된 거예요. 얘가 디스카운트가 돼서 T0 시점, 지금 처음 결성이 됐을 때 시점으로 설립이 됐을 때 시점으로 현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의 현가가 같게 되도록 0이 되도록 요 숫자가 만약에 상수다. 상수. 그럼 그게 IRR이에요. Internal Rate of Return. 상수면 기대수익률 모델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는 모르지만 이 데이터 이퀄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알잖아요. 그게 개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개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파라미터는 요 안에 들어갔겠죠, 그죠? 요거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집어넣을 건데 코딩 자체, 그러니까 요 식을 만들 건데요. 코딩 자체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올해 결성을 해서 얘가 이제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들어오고 이제
얘가 뭐 1분기에 투자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또 몇 분기에 또 회수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들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맞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런 값들을 그 시점 거를 잘 따라가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요 식을 쓰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코딩할 때 어려워요. 근데 일단 얘가 코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GMM이라고 부르는 Method of Moment, 그러니까 Generalized Method of Moment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 GMM이라는 것은 모멘트 컨디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Y는 X 베타 이러면 선형으로 그냥 쉽게 회귀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비선형인 모델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를테면 기대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기대값. 그죠?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멘트 컨디션이거든요. 기대값. 뭐 분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3차 모멘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모멘트 조건을 가지고 이 미지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스토리들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